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투표 당일이 지나고 도착한 우편 투표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상고해 주기를 요청한 이진 캐롤이라는 사람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 밖에도 이번 주에 출생시민권 등 여러 주요 이슈에 대해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느냐 마느냐의 판결도 포함됩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며칠 동안 서로 맞공격을 한 뒤에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언론이 어제부터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란은 만난다는 일정이 없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이란이 요청한 미팅이 내일 도하에서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정은 호르무즈 해협 위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고 그게 흔들릴수록 중국은 상대적인 승자로 부상합니다. 이란 전쟁이 아시아 경제에 부담을 주지만 중국에는 더 유리한 위치를 안겨줬다는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대통령인 아버지와 상무장관이 주도한 미국과 카자흐스탄 광산 계약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뉴욕타임스가 폭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상무장관의 두 아들들도 개입이 됐고 미국 정부는 이미 16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예비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조람 맘다니 뉴욕시장의 민주적 사회주의 파워를 경계하는 민주당 기득권 정치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맘다니의 파워는 뉴욕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불공평한 부의 분배를 재분배한다는 면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월드컵 32강 탈락과 관련해 문화체육부 관광부에 조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해외 언론도 보도합니다. 포드 자동차사가 줄였던 사람 엔지니어 300명을 다시 고용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품질 검사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건 투자 면에서도 상당히 주목되는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하는 사람들은 항상 준비를 하죠. 오늘 맨 아침은 아침이죠. 맨 앞에 오늘의 미국 문을 열면 이렇게 뉴스를 가야지 되겠다. 하지만 어떤 때는 뉴스가 진행되는 동안 뉴스가 시작하자마자 직전에 나오는 뉴스가 있을 수도 있어 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이고 정말 미국으로서 캘리포니아주는 특히 더하죠. 너무나 중요한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모든 것, 세계의 모든 것은 중간선거에 쏠려 있습니다. 미국의 이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파워가 더 강해질 것인가? 약해진다면 얼마나 약해질 것인가? 그렇다면 이 선거를 좌우하는 여러 가지의 경제, 이란 문제, 전쟁 같은 것도 포함이 되지만 선거, 개표, 투표를 어떻게 다루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연방대법원이 선거 당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도 개표할 수 있다. 합헌이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5대 4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대법관 2명이 진보적인 대법관 3명에게 함께 일을 했었다는 거죠. 이 케이스 자체는 미시시피 케이스입니다. 미시시피주가 선거 당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 계속 개표할 수 있다. 이건 곧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오랫동안 비판해왔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것을 연방대법원이 그래도 돼 하고 인정을 한 겁니다. 자, 박스 텔레비전이 이 내용을 제일 먼저 보도하던데요. 박스 텔레비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박스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도 다 그랬지만 공화당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패배를 했다 하는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연방대법원의 결정이고요. 자, 해서 여기 한 16초 정도부터 해야지 되는데요. 박스 텔레비전의 앵커고 셔넌 브림 이 사람이 이제 그 법 이 문제 전문가니까요. 결과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잖아요. 공화당이 이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시시피 법을 이렇게 문제 삼았던 공화당 측에 유리한 결과가 아니다. 우편 소인이 찍혀 있고
또 요건을 충족하면 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뭐 다 알고 계시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고 있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어느 누가 찬성표 반대표를 던졌는가 그것이 상당히 흥미롭다 하고 박스의 앵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에이미 코니 베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한 연방대법관입니다. 그리고 아주 자주 민주당과 같이 힘을 합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에 같이 해서 이거 오케이라고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그러면 클래런스 토마스, 닐 고서치, 브렉 캐버너 그리고 그 반대 의견 자체는 가장 요즘 어떤 때는 클래런스 토마스보다도 더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얼리토 연방 대법관이 그 반대 의견을 썼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다른 앵커가 이제 물어보고 답변을 하는 그 과정인데 이 질문과 답변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연방 이 법 판결의 요지는 연방에서 투표 날짜를 연방 법률이 그날이다. 11월에 무슨 첫 번째 화요일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연방대법원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그 날짜는 정했지만 그 이후에 오는 우편 투표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절차죠. 그 절차를 마련한 것이 주법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제 선거 당일 끝나고 나서 선거 당일에 우편 소인이 찍으면 일주일, 다른 주는 뭐 닷새, 사흘 이런 식으로 주마다 그건 또 달라요. 그것에 관해서는 주가 이제 그 권한이 있다. 이렇게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한 겁니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앵커가 안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미시시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에드나 페리노가 물어봤더니 캘리포니아주처럼 앵커가 물어볼 때도 이렇게 물어봐요. 캘리포니아주처럼 굉장히 투표를 세는데 오래 걸린 인구도 많으니까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우편 투표가 70% 이상이니까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했더니 모든 주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선거일 이후에 도착하는 그런 그 우편 투표에 대해서는 주 정부가 알아서 해라. 연방법은 선거 날짜를 결정하는 것 이외에는 안 된다. 표를 어떻게 모으고 언제까지 개표를 하고 하는 것은 전부 주법이 유효하다 하는 그 판결인 겁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앵커가 비레모가 이제 물어봤어요. 답변하는 데까지가 이번 앵커의 연방대법원 앞에서의 보도였는데 반대 의견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사무엘 얼리토 연방대법관은 이게 미국에서 연방법은 특정한 하루를 정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 생일, birthday, 7월 4일, 독립기념일, 뭐 인디펜던스 데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일렉션 데이라는 선거 날짜를 특정한 하루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 특정한 하루에 해당되지 않고 그 뒤에 도착한 표까지 쓰느냐 이렇다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사무엘 얼리토가 이걸 썼고 얼리토와 같이 의견을 준 사람은 연방대법원 가운데서 보수 가운데 다른 3명에서 4. 보수 대 진보가 6대 3이었지만 이건 박스에서 초지일관 포커스를 뒀던 공화당에게 불리하도록 연방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이 판결은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하지만 민주당의 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온 것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아니야 뭐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사실은 약간의 뭐 그다지 중요한 많은 연방 대법원이 이번 회기를 마치기 며칠 안 남았는데 끝내기 전에 판결해야지 될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약하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흥미 면에서는 좀 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진 캐롤이에요. 글도 쓰고 컬럼니스트죠. 컬럼니스트인데 과거에 나를 뭐 백화점 어디서 이렇게 해서 성폭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케이스는 500만 달러 배상하라는 거예요. 배심원들이 이제 500만 달러 명예훼손도 했고 그리고 막 사기극이라고 대통령이 했잖아요. 내가 저 봐라 내 취향처럼 생겼는가 이런 얘기도 했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배심원들이
500만 달러를 판결해야 했는데 항소를 했어요. 항소 법원에서도 배심원단의 판결을 지지를 하고 새로운 재판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최상급이죠. 연방 대법원에 이걸 좀 심의를 해주세요. 개입을 해주세요. 했는데 연방 대법원이 우리 그 케이스는 심의하지 않겠다. 보통 이런 때 연방 대법원이 케이스를 심의하지 않을 땐 어떠한 이유로 왜 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여기서 끝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500만 달러를 나는 저 사람을 성폭행한 적이 없어. 거짓말장이야. 돈 벌고 유명해지려고 나를 저렇게 궁지에 몰아넣은 거야 라고 주장을 했었던 이 이진 캐롤에게 대통령은 500만 달러를 배상을 해야지 된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역시 이진 캐롤에게 8,300만 달러도 배상을 해라 하는 판결이 있는데 그랬더니 대통령이 아니 무슨 이런 케이스에 8,300만 달러 말도 되지 않아. 재판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트럼프라는 사람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법에 대한 태도나 법원에 대한 태도나 법을 지키는 태도나 하면서 8,300만 달러. 그건 아직 이제 항소가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나 500만 달러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랬고 이제 이번 주에 미국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정치적으로 싸우고 여론이 형성되고 하다가 연방 대법원에서 도장을 찍어주면 끝이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어길 것이야? 어떠한 면에서도 아니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번 주에 정말 빅 위크예요.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언제까지 한 8건을 지금 연방 대법원이 이번 그 회기 며칠 안에 판단을 내려야지 되는데 그 가운데 3건이 트럼프 대통령과 앞으로 대통령의 권한, 재임 중에 도대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가 이런 것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출생시민권이죠. 출생시민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번 며칠 사이에 연방 대법원이 과연 될 것인가 아닌가. 지금까지 이민에 대한 판결은 거의 고무도장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할 정도로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출생 시민권만은 그렇지 않을 거야.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신분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상관없이 태어난 그 신생아는 미국 시민권자야. 이러한 것을 연방 대법원이 뒤집지 않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또 이것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연방 대법원도 사람들의 예상이나 판단이나 상상, 창의력을 넘어선 판결을 한 적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 같은 사람을 해고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이런 문제죠.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악시오스와 인터뷰를 할 때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의 한계 여기에 대해서는 이란과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의회에서도 공화당조차도 이걸 막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또 아유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에는 제한이 없다. 이 얘기 악시오스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벌써 몇 개월 전에 뉴욕타임스에 몇 사람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4명이었던가요? 당시에 편집인을 초대를 해서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에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연방 대법원이 하게 되는 거죠. 출생시민권이야, 수정헌법 14조, 그리고 기존 판례도 연방 대법원이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걸 또 뒤집으면 우리가 전에 잘못했다는 그게 되잖아요. 물론 인원은 다릅니다만 대법원의 멤버는 다릅니다만 그래서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연방준비제도처럼 독립적인 기구인데 독립적인 기구가 미국에서 얼마나 대통령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미국이 중요한 국가로서 축을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너무 엄청난 그런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는 해임 권한이죠. 말하자면 해임, 대통령이 누구를 해임을 할 수가 있어요. 장관 해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사람이고 장관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권한이니까 물론 본인이 선택했다 할지라도 영 안 되겠어 하면 연방 상원에서 인준을 안 해주면 그만이고 그 해임권도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와 같은 독립기구는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가면 누가 쉽게 딱 데이터만 보고 본인들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훌륭하니까 많겠지만, 그래도 뭔가 흐려지잖아요, 물이.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에 미시시피주의 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판결을 이미 냈고, 그 밖에도 정당이 후보와 협력을 해서 쓸 수 있는 선거자금 한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거 지난번에 연방대법원이 개인에게는 뭐 어느 정도 이게 뭐 제한이 있지만 뭐 당이라든가 무슨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무한정으로 기부할 수 있다 해서 대통령에게 기부할 수 있는 몇천 달러, 그러나 당에게는 뭐 1억 달러를 내도 되는 뭐 이런 식이잖아요. 1억 달러를 낸 사람이 있나요? 쓴 사람은 있지만 선거 캠페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지난번에 연방대법원에서 한번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선거가 돈 선거가 된 겁니다. 어떤 때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돈 지랄 선거까지 간 적도 많아요. 연방대법원에서 이렇게 돈을 한정없이 쓸 수 있도록 풀어줬기 때문에. 그럼 부자가 내가 원하는 식으로, 그 부자가 됐을 땐 뭔가 일을 하지 않겠어요? 부자가 내가 원하는 식으로 연방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 맘대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꼭두각시 정치인, 워너비 정치인에게 돈을 댄다 해서 그 사람이 이 돈으로 당선이 돼서 그 일을 해준다 하면 이게 돈 지랄 정치 아니고 뭐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이번에도 연방대법원이 그걸 하나 더 하게 되고, 그 밖에는 이제 성전환한 선수, 아이다호와 웨스트 버지니아의 성전환한 선수 출전을 금지하는 이 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무슨 뭐 위치 추적하는 거, 수정헌법 4조, 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일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뭐 미국의 미래 방향이니까 이제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한이 없으면 독재도 하겠다. 지금요, 제한이 없으면 독재도 하겠다 이것이라기보다도 독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한이 없으면 독재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을 어깁니다. 가장 간단하고 작은 것으로는 웨스트 윙을 맘대로 부수겠어 하고 그날 오후에 부숴버립니다. 그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무런 절차 없이. 절차가 있거든요. 법에 따라서. 그게 피플스 하우스고 또 의회에서 다 관장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의회뿐이에요. 워싱턴의 무슨 국, 무슨 미국 미술위원회, 안전국 얼마나 많아요. 집에서 뭐 집 하나 그라지 하나 개조하려고 하더라도 아주 어떤 경우에는 뭐 몇 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백악관인데 다 무시합니다. 너무 많아요. 나열할 수도 없이. 그래서 제가 공화당을 욕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공화당이 왜 대통령이 저렇게 나갔는데 가만히 보고 있느냐, 잘한다고 하느냐, 어떤 때 조금 잡으려고 하다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옳았어요,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하느냐. 공화당을 제가 지금은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공화당 욕먹어 쌉니다. 정치인들, 일반인들, 공화당원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꾸만 보세요. 사회가 이렇게 가니까 저도 말이 자꾸만 험해지잖아요. 자, 오늘 이제 그 일이 사실은 이 맨 앞에 일이 제가 뉴스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섹션에 전해드리려고 하지 않았었던 그런 것인데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전해드렸고요. 뭐 돈 판결도 나오고 있는데 딱 방송 시작할 때 봤습니다. 시작할 때 누군가가 오늘의 미국을 후원을 해야 하면은 엄청 기분이 좋고 없던 힘까지 확 솟아납니다. 유수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해주세요. 그것도 점점 더 많은 액수로. 아우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받고요. 낮에 맛있는 파스타도 만들어 먹고 저녁에 오늘 또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기운 내서 열심히 방송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유수김 선생님의 이 후원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신 모든 오늘의 미국 패밀리예요. 우리는 패밀리 타이즈. 나쁜 면에서 패밀리 매러가 아니라 좋은 면에서 패밀리, 모든 패밀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동경, 이거 보세요. 오늘의 미국이 이렇다니까요. 동경 리자 선생님, LJI 선생님. 오늘의 미국에 이제 많이 자주 동경에서 후원을 해주시는 분인데 며칠 동안 댓글창에 안 나왔었어요.
그 아이디가. 그랬더니 많은 분이 아프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진, 여진을 걱정하신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예요. 베네수엘라에 가족이 사시는 분들,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안전하게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한국 월드컵 국회 청문회 조사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네, 뭐 한국 월드컵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더 이상 한국의 월드컵에 대해서 지고 나서 그 이후의 분위기에 대해서 해외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 얘기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크라멘토 비가 점점 무슨 전국 신문처럼 돼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에는 그 로컬 뭐 세크라멘토 쪽에서 뭐가 있었다 베이커스필드 이런 농장지대를 많이 보도도 하고 했었는데 보세요. 이란과 미국 완전히 서로 공격하고 긴장을 막 높이고 이러다가 이거 조금 늦은 신문인데요. 그러다가 또 뭐 합의를 했대요. 또 다시 그러니까 휴전을 지키기로 휴전 합의를 했다.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이란은 우리는 뭐 그런 거 만나기로 한 적 없는데 원래 미국과 이란이 지난 주말에 이란이 먼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드론으로 공격을 했고 일반 드론으로 큰 피해가 나진 않았어요. 우리 호르무즈의 왕은 우리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다긴 하지만 라이언 킹이야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싱가포르와 파나마 선적, 영국 국적의 선박도 그러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미국도 그때마다 공격을 했습니다. 미국이 공격하고 나면 그때마다 이란도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어요. 쿠웨이트건 바레인이건. 이 상황에서 미국이 어제 특히 이제 악시오스가 자세히 보도를 했었는데 30일에 만난다. 이란과 미국이. 원래는 28일 어제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만나서 핵 문제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핵 저기 뒷전이에요. 호르무즈가 앞전입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했는데 뭐 이란은 아니라고 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만나자고 해서 이란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썼던데요. 이렇게 이란이 만나자고 해서 도하에서 내일 미팅을 한다. 전 미팅을 할 것 같아요. 물론 그 미팅이 뭐 어떤 미팅이냐가 다른 거지만 이란은 우리는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요청해서 미팅을 해 하고 원래는 실무 미팅이었는데 핵 문제에 관해서 그런데 이게 지금 호르무즈가 심상치 않잖아요. 하니까 실무진이 아니라 고위급 대통령의 사위가 간다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친구인 중동 특사와 이렇게 가는 걸 보면 이거 이란이 하자고 하는 것 같지가 않고 꼭 미국이 몸달아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들거든요. 이란은 직접 나와서 뭐 외무부 차관이 확인을 해주니까 이번 주에 기술적 협의 진행할 계획이 우리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이 회담은 할 것 같아요.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무튼 군사 행동은 일단 자제를 한답니다. 그럼 이게 10하루인가 밖에 되지 않았는데 평화협정에 막 사인하고 이거 뭐 믿을 수 있어요. 원래도 불안정하다고 하긴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죄송한 마음으로 미국이 아닌 세계 다른 나라에서 이 방송을 듣고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미국을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별로 큰 해를 보지 않았어요. 제일 덜 봤어요. 다른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뉴욕타임스 보도거든요. 중국은 엄청나게 이기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그동안 조금씩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수치로 데이터로 나오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에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승자가 된다. 미국이 쭈그러들고 중국이 이란 전쟁으로 지금 아시아에서 부담 없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인도나 필리핀, 한국, 일본 다 나름대로 그쪽에서 수입해 오는 게 있고 오일이 있고 워낙에 아시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오일 수입을 많이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다 어려워요. 중국만 더 유리하다. 아시아가 중국을 더 기대라고요. 또 더 신뢰하고요.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미국이 일으켜서 여러분들 다 힘들죠. 우리가 이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합시다. 나눕시다 하고 수출하고
하는 거죠. 에너지, 비료, 화학제품 가격 다 올라서 일부 산업은 사실상 회복하기 불가능이라고 선언을 한 곳도 많습니다. 물론 중국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죠. 공급망도 타격을 입었는데 중국은 물가가 막 급하게 올라가고 거기에 따른 연쇄적으로 막 경제 도미노 되고 정치적인 파장 겪고 하는 거 상당 부분 피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중국은 달랐어요. 그게 이제 워싱턴에 본사가 있는 컨설팅 회사예요. 에이시아 그룹이 오늘 이제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중국은 수없이 오늘의 미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일과 가스 비축량 많았고 미국과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청정에너지를 원수 취급하잖아요. 화석 연료를 떼야 된다고 하고 청정에너지, 뭐 전기 자동차에 지급하던 연방 보조금 다 끊어버렸잖아요. 중국은 이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속 청정에너지 공급. 또 하나는 중국의 비축량. 그러니까 오래된 화석연료는 비축량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았고 그리고는 동시에 청정에너지 쪽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제조업 경쟁력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핵심적인 결론 가운데 하나는 중국은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미국보다 훨씬 많죠. 가격, 수출도 통제하고 보조금.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리고 뭐 환율도 엄청 잘 관리하고 마음대로. 미국이 이것을 안 해온 국가죠.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관리를 맡기고 그런 국가인데 중국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이런 때 급한 위기가 있을 때의 충격을 흡수하기는 쉽겠죠. 다른 나라들보다. 미국이 일으킨 이 교란이에요, 사실은. 그게 미국. 그런데 오히려 중국은 사람들이 암만 전에는 마음에 안 들어도 중국을 어떻게,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보다는 중국이 오히려 더 낫겠어. 중국은 두 말 하는 것 같진 않아. 금방금방 하루하루 이렇게 하는 것 같진 않아. 뭐 이념과 비전 같은 건 다른다 할지라도 거래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국가가 늘어난다는 거죠. 말하자면 안정적인 파트너가 미국보다 중국이야. 그러니까 중국이 또 뭐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 이런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해서 막 가속화한 거예요. 원래도 기술이 높기도 높았지만 해서 지배적인 위치를 지금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고 그리고 뭐 워낙에 그 전부터 이런 관련 일을 많이 했잖아요. 에이시아 그룹 회장이에요. 지금 이 데이터를 발표한. 이름이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커트 캠벨. 이 상황에서 중국이 승자라는 결론을 거부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불가능은 아니네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 한국도 그렇고 뭐 오일의 80%, 천연가스 9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다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요. 뭐 예를 들어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플라스틱과 화학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뭐 납타도 그렇고 헬륨, 반도체 공장.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반도체 공장하면 어느 나라 생각나요? MRI 장비에도 쓰이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뭐 여기에 뭐 구리, 니켈, 뭐 광물을 정제하는데 또 무슨 뭐 황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평화협의에 도달했다 했다가 또 싸우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만 괜찮다. 인도 뭐 비료 연료 때문에 엄청 힘들었고요. 일본이요. 지금 연료 보조금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국방 예산의 반 정도까지 지금 해주고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안 돌아가니까. 일본은 특히 자동차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알루미늄, 납타, 가격 상승. 가격이 높아도 어떤 때는 기일에 맞춰야지 되면 물건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되는데 공급 부족. 이것 때문에 일본 자동차 업체들 엄청 지금 힘들죠. 필리핀 노동자 파업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인도네시아요. 막 생산업체들 생산 줄이고 빨리 관광업은 어때요? 항공료 연료 때문에 인상돼서 엉망진창인데 그래서 이번 에너지 위기가 동남아시아 제조업 경쟁력에 대한 인식 무척 나쁘게 했고 중국만 괜찮다는 거예요. 중국만.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폐쇄 이게 미국에 미친 영향은 일반 사람들이 막 가솔린 값 올라간다고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 물론 미국도 인공지능, AI 같은 일부 분야에는 좀 부정적인 여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미국보다는 호르무즈 위기가 뭐 반도체나 뭐 변압기 뭐 등등 모든 것을 따지고 볼 때 아시아 공급망에 훨씬 압박을 많이 줬고 중국만 살아났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게 이란 전쟁에 관한 뉴스를 이게 끝이야. 이제 뭐, 화끈한 것도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해결이 깨끗이 돼도 에너지 값이 안정적으로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깨끗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 사이에 점점 일본, 한국, 뭐 경제 충격을 완화해 준 뭐 여러 가지 요소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고 해서 이제 중국만 좋다. 이 사건으로 뭐 그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좋고 그리고 이미지, 홍보, 중국이라는 국가가 미국보다 낫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은 좋은 뉴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요.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끝에 좋은 뉴스 있습니다. 아주 좋은 뉴스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현직 대통령으로서 주식 투자로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미국, 돈이면 다 되는 나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익을 갖고 있어요. 본인이 뭐 분야도 많아요. 분야도 많은 여러 분야에 뭐를 그것도 규제 연방정부에서 뭐 해주는 거 이렇게 해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에 이익이 되도록 해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주고 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에 이익이 됩니다. 아니면 그런 일이 있기 좀 전에 주식을 또 삽니다. 그 이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미국이다. 돈이면 다 되는 나라 하는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이런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며칠 뒤에 뭐 저 회사 이렇게 돼서 크게 뜰 건데 내가 이 주식을 조금 더 갖고 있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회사들 가운데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이 회사가 저 일을 성사하도록 연방정부가 해줘? 이런 일들을 아예 예전에 대통령들은 정말 나의 재산이 대통령 있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게 블라인드 트러스트 같은 것이 기본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 뭐라고 물어보면 그때마다 가짜 뉴스다. 그리고 대통령의 아들들이 하는 건 대통령이 아닌데 민간인인데 법적으로 구속할 법이 없어요. 신사인 거죠. 법적으로 구속이 안 돼서 억지로 얽어매서 어떻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신사의 규율이 신사가 아닌 상대와 딱 마주치면은 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기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 끈질기게 대신 포기하지 않고 그보다 더 불의에 더 부패에 더 강하게 맞서야죠. 그렇게 될 경우 저는 그 불의가 이기지 않기를 믿고 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분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그냥 간단한 얘기 두 가지 정도 전해드릴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리프렉션 풀 있잖아요. 그걸 또 어제는 다 무슨 범죄자에 의해서 뭐 녹조가 된 게 다 사라졌대요. 저 안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다 사라졌다 하면서 7월 4일 그 날 이후에 물을 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뭐 요즘 환영받지는 않겠지만 어디서 연설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루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 리프렉션 풀에 그 풀 공사를 아니 그런 가위가 다 있어? 자기 집 수영장 관리하던 사람한테 맡겨? 그래서 저는 그런 기사를 보질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그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더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 자랑스럽게 내 그 수영장을 뭐 만들고 관리를 했다던가 하는 뭐 수영장 관련 사람이에요. 세 군데 회사를 컨택을 해서 그 세 군데 중에서 거길 직접 가봤대요. 리프렉션 풀에 가봐서 이번에 그 버지니아에 있는 뭐 애틀란틱 뭐 어쩌고 저쩌고 회사가 맡았잖아요. 그 회사도 가봤는데 가보고 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 하면서 막 자랑하듯이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많은 기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그걸 어떻게 보도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크게 자랑하듯이 내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말이야. 그 가운데서 저거 뭐 150만 달러만 드리면 확 빼준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뉴욕타임스는 자세히 우리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의 회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슨 뭐 꼭 수영장을 관리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못 찾겠다. 그리고 회사 웹사이트에 보면요. 다른 것에 일한 것은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이 리플렉션 풀과 같은 이런 일을 한 그런 그 이력은 안 써 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인용을 해서 언론 보도를 인용을 해서 아니 그 바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 풀을 그리고 역대 최악의 부정부패다. 어느 행정부에서 또 본 적이 없는 부정부패다. 자신의 수영장 작업을 하는 업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대통령이 원하는 데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이번에는 또 골프장도 뭐 여러 군데잖아요. 어제는 그거 딱 끝내고 나서 워싱턴 DC에 있는 이스트 그 포토맥 골프 링크스 이것도 아직 여기에 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관련되는 기관도 있고 하는데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건 지금까지 거의 시도되지 않은 게 없어요. 나중에 법원에서 이름 해서 케네디 센터에서 도널드 J. 트럼프라는 이름을 뗀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단 다 그것도 시행은 됐었잖아요. 시행이 되거든요. 해서 이스트 포토맥 골프 링크스 그 리노베이션을 시작을 할 건데 너무 오래되고 낡고 위험하니까 이걸 잘해서 US 오픈, 라이더컵, PGA 챔피언 중요한 골프 대회를 계속 열 거야. 이런 얘기를 아무튼 했어요. 이것도 거기에 관련된 단체들도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대통령이라서 그런지 조금 수그러들던데요. 어쨌든 대통령은 지금 그쪽으로 갔고 오늘 미국의 그 신문들을 보면요. 보스턴 글로브예요. 보스턴이라든가 필라델피아라든가 사우스캐롤라이나라든가 이런 곳은 다 미국 독립, 미국 뭐 초기 역사와 연관이 많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주최를 한 그 트럼프의 Great American State Fair 여기에 사람도 없고 의자도 비고 해서 대통령이 막 화났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이게 어제 보도를 해드린 것처럼 원래 미국 건국 250주년은 의회에서 오래전에 10년 전에 아메리카 250라는 것을 비영리 초당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쭉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네 잘 못하겠어 하면서 프리덤 250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부통령이 부위원장이고 전원 멤버가 공화당으로 돼 있는 곳을 만들었어요. 의회 기구가 이미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기업인들도 많이 들어가요. 기부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만들어진 초당적인 기구가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생일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의회의 기구와 대통령의 기구가 지금 싸우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받게 돼 있던 돈 다 이쪽으로 가는데도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죠. 지붕을 지금 공화당이 주도를 해야지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는데 너무 공화당, 마가 이벤트가 되니까 마가가 미국의 전체적인 유권자나 전체적인 인구 가운데 가장 많은 그룹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일이 이상하다 하고 해외에서도 쭉 보도를 하는데 보스턴 글로브는 미국의 위대한 이 뭐 스테이트 박람회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물론 워싱턴에 사람들 많이 모이기는 모일 거예요. 그런데도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로도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구름이다. 이건 당파적인 구름에 국가의 생일이 가려져 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장이 강해져 가지고 여기에 USA 투데이예요. 경비가 엄청나게 타이트하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나게. 특히 이제 워싱턴 DC 같은데 이게 지금 미국의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에서 오늘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어제 인터넷에서는 보도를 했고 오늘 뉴욕타임스 일면 보도입니다. 트럼프가 큰 광산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대통령이에요. 미국과 카자흐스탄. 아니 그런데 트럼프의 아들들이 지금 이득을 이미 얻게 생겼네. 최종적인 게 아니니까. 생겼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부의 패턴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기사예요. 이거 막 움직이는데 카자흐스탄의 뭐 광산도 보여주고 사람들도 보여주고 엄청 그런 그 기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길어요. 그런데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돈벌이에 대해서는 정말 심층 취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하워드 러트닉과 가족들의 돈벌이에 대해서는 거기는 한국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정말 심도 있게 보도를 했어요. 네, 끊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타임즈를 증오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 데 있는 기자들, 또 기자들이 책까지 쓰네요. 이번에도 막 첫날 15만 부 팔렸다고 하던가 하는데, 그랬더니 막 그 기자 욕하고 엄청 난리가 났는데, 이 기사를 가능하면 그냥 획만 이어지도록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매체에서 다 뉴욕타임즈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해요. 심지어 해외 매체에서까지 보도하는데 미국 나라 망신이죠. 그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은 아니 대통령이 주식 거래를 해서 돈을 그렇게 벌어? 이게 이해가 안 돼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폭로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성사시킨 미국 기업 이거 딱 들어가서 카자흐스탄의 광산 이걸 해서 돈을 벌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딱 구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맨 위에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있잖아요. 이미 이런 일을 하는 회사에 16억 달러 연방정부 지원한다고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카자흐스탄, 뭐 중앙아시아 그 카자흐스탄과 전략적인 합의가 이게 필요하다 하면서 광산 프로젝트를 해준 거예요. 그 회사 이름이 카즈 리소스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이제 뭐 광물 같은 거 뭐를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건데, 왜냐하면 미사일 탄두 전투기, 뭐 반도체, 기타 방산, 뭐 산업 분야의 필수적인 뭐 핵심 광물 이런 것을 이제 아무튼 어떻게 하겠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맨 아래 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과 하워드 러트닉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은 회사를 만들었어요. 노미네리 시큐리티라는 회사. 그리고 하워드 러트닉의 아들은 캔터 피츠럴드라는 하워드 러트닉이 상무장관에 가기 전에 있었던 이 회사를 통해서 이 회사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바로 이 위에 카자흐스탄 회사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 이렇게 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국가와 국가의 어떠한 광물 계약을 해서 아들들이 돈을 번다 하는 거거든요. 광산 채굴권에 관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도미나리 시크리티즈 여기서 이런 것들이 딱 이제 될 것 같아. 됐어. 뭐 이런 때 투자자들 쫙 또 투자금을 모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 아들들이.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그 비슷한 시기에 하워드 러트닉 아들들이 이 회사에서 그 캔터, 그 피츠럴드에서 다른 회사에 뭐 어떻게 또 자금을 또 막 조달해주고 막 이래요. 그 또 자금이 있어야지 일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데 트럼프 일가와 하워드 러트닉 일가 금융적인 연결고리를 가진 회사가 뭐 한 14군데인가 아무튼 된대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이 광산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핵심 광물 관련 사업에서 연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6억 달러 일단 지원을 하기로 대통령 아들 회사에 지원을 하기로 했잖아요. 다 합치면 한 80억 달러 정도가 이미 연방에서 심사를 받았거나 심사 대상에 올라와 있답니다. 16억 달러는 1차 연방정부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관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보도가 나가죠. 백악관은 똑같습니다. 이거 무슨 부당이익은 무슨 부당이익. 대통령이 하는 일,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은 유일하게 전부 미국 국익을 위해서 지금 결정을 하는 거야. 아니 미국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확보하려고 이런 결정을 대통령이 내렸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리고 그걸 국내로 가져오는 거 트럼프 대통령 최대의 과제였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 하워드 러트닉과 같은 상무장관, 행정부는 국가의 안보, 경제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대통령을 받쳐주면서 일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 그렇게 해서 일을 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대통령의 아들들이냐고, 상무장관의 아들들이냐고, 이렇게 말할 권리가 국민들에게 없습니까? 말하죠. 말하면, 아니, 그게 뭐가 잘못인데? 백악관의 답변이에요. 에릭 트럼프, 본인도 얘기를 해요. 또 막 뉴욕타임즈에 막 답변을 보내요. 트럼프 주니어도 그렇고. 난 그냥 투자만 했을 뿐인데? 경영도 안 하는데? 그리고 내가 그 카자흐스탄 그 광물 채굴권 따내는데 내가 한 일이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나는 그냥 투자만 했다고. 내가 무슨 협상에 관여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뉴욕타임스가 이제 이 회사에 투자를 해서 대통령의 아들들, 그리고 여기에 투자했으니까 또 뭐 원금 상환할 때 뭐 또 받겠죠. 상무장관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만 돈 버는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했다. 대통령과 상무장관이 이걸 강력하게 해서 대통령의 아들들과 상무장관의 아들들이 하는 회사들이 이걸 마무리를 하면서 투자를 하겠죠. 그 투자하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요. 영국의 투자자 포어맨이라는 사람. 트럼프 형제들이 이 프로젝트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 저 인정합니다. 이해관계가 있기는 있는데 이해 충돌은 없대요, 또.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 정부 관점에서 봐도 이 거래를 추진하는 게 미국 국가 이익에 좋아요? 좋으면 해요. 오케이, 해요. 왜 대통령 아들들과 상무장관 아들들이, 상무장관과 대통령이 득을 보느냐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이 구도가 불편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어떤 한 명의 대통령, 한 가족을 훨씬 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하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대통령 가족의 이득을 보진 말아야죠. 상무장관 가족의 이득을 보지는 말아야죠. 필요한 일인데 왜 꼭 필요한 일,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별로 노력하지 않고 돈 버는, 큰 돈 버는 게 왜 다 대통령의 가족과 대통령 친구인 사람들의 가족과, 아니 상무장관 아들들만 그래요? 중동 특사 아들은 어때요? 더 큰 돈 벌지 않았나요? 뭐 코인 사업 같은 거 대통령의 아들들과 같이 하잖아요. 잭이라는 위트코프,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에 오늘 이제 뭐 이란과 협상하러 뭐 카타르 협상 중재국이죠. 수도인 도하로 간다는. 왜 꼭 그 사람들이 그럼 이득을 봐야지 되냐고요.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동전, 코인, 비트코인, 이것도 결국은 블록체인 기반의 뭔가가 해서 미국이 그 산업에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도 조금 풀어야지 되고 어떻게 조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지 된다. 그럼 그것까지도 이해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왜 거기서 꼭 이득을 보는 사람이 대통령의 아들과 대통령의 친구의 아들이냐 이 말이죠. 이것을 굉장히 긴 기사였어요. 제가 핵심만 전해드려서 그런데 인도에서 발행되는 인도의 영자 시사 주간지예요. 인디아 투데이. 가장 뭐 많은 사람이 아마 볼 거예요. 보세요. 이 제목을 좀 보세요. 대통령. 이거 여기 보면 골프장 같은 것도 아주 소소한 거, 크고 작은 것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 주의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을 실었는데 큰 기사에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하면 우리가 아메리카 포레스트를 얘기를 합니다. 인디아 투데이라는 매체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포레스트야? 패밀리 포레스트야? 아메리카 퍼스트 or 트럼프 패밀리 퍼스트? 이 정도 되면은 미국이 얼마나 다른 나라에서 후진 국가로 보이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섹션인데 기사가 제법 긴 게 남아 있는데요. 우선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젊은 사람들이 이거 지금 조람 맘단이라는 뉴욕 시장이 이번에 선거에서 연방 하원 의원 그 후보 3명뿐만이 아니라 뉴욕의 중요한 선거에서 5명도 그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그 뒤에 엄청나게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뉴욕에서 발행되는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요즘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에 가면은요, 이런 식으로 맘다니 그 시장 같은 사람들도 어제도 막 그 뭐죠? 수영장에 그냥 옷 입은 채 뛰어들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젊고 하니까 달라지는 이런 모습. 아니면 가디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나귀를 타고 당나귀를 이제 몰고 가는 활짝 웃고 있는 맘다니 이런 그 사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대통령의 아들들은 저렇게 돈을 다 벌어요. 그런데
뉴욕 어제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사 토크쇼들이 많았잖아요. 중요한 토크쇼에 이제 초대받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 생계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계에 너무너무 고민을 하고 내가 그 같이 후원하고 나와 같이 일을 하고 할 이 당선될 후보들은 민주당 후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고군분투다. 그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그분들을 돕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건 국가적인 메시지여야지 되는데 국가적인 메시지로 노력을 할 필요도 없다. 이미 국가적인 메시지가 됐다는 거예요. 동부에서 서부까지 뉴딜적 이해를 담은 민주당 정치를 의회로 가져가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뉴욕에만 한정되면은 별게 없는데 연방 하원 의원들이고 하니까 국가적으로 가면은 미국이 그냥 민주주의에서 민주적 사회주의 색채가 어느 정도 갈 수도 있어? 아니면 실패할 거야? 여기에 이걸 주목을 하는 건데 뉴딜적 이해라고 지금 조란 맘다니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대공황 때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그리고 이제 복지, 뭐 사회 안전망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루즈벨트 때 그 강한 국가의 개입을 어떤 면에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기존의 민주당에서는 어제 온건한 민주당이야 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19명이 뭐 맘단위를 딱히 지적을 하진 않았지만 어떤 일종의 성명서 비슷한 걸 냈거든요. 극단주의자들이다 하면서 극단주의자들은 실패할 거다. 특히 이제 그 리처드 블루멘털 커네디컷주의 연방 상원의원이죠. 지금은 예비선거에선 그랬지만 중간선거 가봐봐. 11월 선거에선 다 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지 말이야. 사회주의야? 민주주의지 사회주의야?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아. 미국의 자본주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맘다니에게 앵커들이 물어봤어요. 이거 맘다니 당신을 겨냥한 선언입니까? 극단주의자들은 망할 거야 하는 거 그랬더니 꽤 사회주의적으로 들리네요. 이렇게 쫑코 준 거죠. 왜냐하면 민주적 사회주의를 공격하면서 쓴 문장이잖아요. 우린 자본주의지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우리는 주류지 극단적이지 않다. 하는데 사회주의 하면은 보통 이념, 선언문, 뭐 문서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회주의 같은데 하고 이렇게 약간 이제 농담 조롱을 한 거죠.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뭐 선언문을 읽고 쓰고 하는데 관심 없어요. 현실에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일하는데 바빠서 그런 거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야말로 근데 이게 말로만 되면은 힘을 잃어가는데 맘다니가 점점 현실로 보여주고 있죠. 100만 가구에 렌트비를 동결했다던가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떠한 것들을 나오고 16만 5천 개의 파톨 길에 가다가 로스앤젤레스도 엄청 많잖아요. 구멍 뚫려진 거. 그걸 메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사회주의가 본질적으로 실용적인 것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사람들, 그럼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 고쳐야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에도 얘기를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오랫동안 우리가 봐왔는데 그걸로 안 되면 조금 바꿔봐야지 됩니다. 현 상태로 안 되면 바꿔야지 되는데 현 상태에서 저 사람들 이득을 얻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전 제시하지 못하고 이득만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당선자들은 경찰국 없애야지 된다는 사람도 있고 감옥을 없애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맘다니는 나는 거기와는 거리를 둔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젊은 사람. 그래서 사회주의는 사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라고 할까요? 물론 자본주의고 미국이 사회주의는 경제에 포커스를 더 많이 두잖아요. 민주주의는 정치에 더 포커스를 많이 둬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또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고 사회주의는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국가가 개입을 하더라도 과정도 그렇고 분배 과정도 좀 경제의 분배 과정을 공정하게 하자. 그런데 미국은 오랜 자본주의를 해온 결과 이게 굉장히 부의 분배가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지금 이렇게 고쳐야지 될 그럴 때다. 그러니까 민주적 사회주의는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 민주적 사회주의잖아요. 맘다니는. 그러니까 맘다니는
그 시스템 자체는 민주적으로 가면서 조금 부수적으로 이 사회주의적으로 이렇게 현실 생활에서 고쳐가자.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조금 알아가는 것 같고 이해를 조금 하는 것 같긴 한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민주당 가운데서도요 이걸 조금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크리스 머피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어제 보니까 미터 프레스에 나와서 민주당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현대의 자본주의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뭐 그런 정도로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혼돈하면 안 되는데, 근데 다 공산주의라고 하잖아요. 싸잡아서.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급도 없다고 하지만 계급이 가장 심한 게 공산주의입니다. 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다르죠. 그러니까 철학인 것 같아요. 사회주의는 사회적인 철학, 경제적인 철학이고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철학이고 그런 철학 같은 것이 다르니까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회주의죠. 해서 민주적 사회주의의 대표인 버니 샌더스가 복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월드컵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1대 0으로 꺾어서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했어요. 이제부터는 한 번 지면 짐 싸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일본은 이건 제가 좀 기사를 봐야지 되는데 오늘 그 LA 타임스에 보니까요. 일본 선수 3명이 100명의 학생들과 맞서는 영상인데 이게 이제 오늘이죠. 오늘 몇 시예요? 10시예요? 몇 시예요? 이 브라질 팀을 상대로 전략의 단서가 될 수 있다 하는데 그게 왜 전략 단서가 되는지 저는 방송 끝나고 봐야지 될 것 같고 오늘 일본과 브라질 경기가 10시인 것 같은데 오늘이 언제예요? 오늘 독일과 파라과이, 네덜란드, 일본 뭐 어디 갔어요? 라운드 12 10시네요. 10시네요.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4분 남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더 이상 이 문제가 해외에 보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진은 어디의 사진인가요? 애틀리틱인가요? 왜 뉴욕타임즈가 언젠가부터 그 잘하던 스포츠를 이 회사를 합치면서 이제 쫙 거기에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인 것 같아요. 막 섞였어요. 뭐 로이터도 섞이고 BBC도 섞이고 했는데 사진은 그렇다는 거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월드컵 탈락에 대해서 정부에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사퇴를 선언했다.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보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에 나서야지 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고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방식에도 비판적인 듯한 반응을 보인다. 이게 해외 언론에 이제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얘기하고 또 한번 반복하는 얘기예요. 지도자를 뽑는 과정에서 능력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 해서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줘서 사과했고 정부가 체육행정을 개혁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뭐가 잘못됐는지 조사하도록 지시를 했고 지금 예상치 못한 결과에 그냥 놀랐다고 말할 수준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국가적 세금과 국가 지원 자원이 월드컵 참가에 상당히 투입되는 만큼 조사를 해야지 되고 원인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된다. 체육행정 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 임명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감시하고 점검하고 책임을 묻는 게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데 지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을 구분하지 못했다. 지휘관을 뽑는 과정에서 능력보다 연줄과 친분이 우선이면 결과는 종이가 불에 타는 것만큼이나 뻔한 거다.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 사임하는 거 뭐 6개월 앞서서 사임하는 거 여러분 다 들으셨을 테고 어쨌든 뭐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이 역할을 맡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는 딱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사실은 로이터 통신에서 이거 언제의 보도였었죠? 몇 년 전이었어요. 2024년도 10월 2일이네요.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보도를 했었거든요. 대한축구협회는 뭐 위법 행위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수많은 매체에서 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월드컵이 한국이 너무 정말 황당했었고, 그리고 그 월드컵 이후에 대통령이 그 패배하고 나서 직접 지시를 하는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물론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같은 데서도 월드컵 실패하고 나면은 축구 그 협회 인사 뭐 거기에 뭐가 있어 막 조사하고 비난하고 의회 청문회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지 대통령이 직접 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근데 딱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설을 한다던가 토를 단다던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세계에 더 크게 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